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 초에 건설된 곳으로 그 시절에는 꽤나 현대적인 건물이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민들도 점점 줄어들어 대부분의 세대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아는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온 신입사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월세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됐습니다. 낮에는 직장 때문에 바빴지만 밤이 되면 아파트의 적막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놀이터는 더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잔업을 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내부 조명마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7층 현아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전이 아닐까 생각하며 핸드폰 손전등으로 조명을 켜고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고 방향은 위로가 아닌 아래로 향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지하 2층에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오래된 물건들과 가전제품들이 널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힘겹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발을 디디자 싸늘한 공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지하실은 이상할 정도로 넓었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금방이라도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먼 어둠 속에서 아이와 같은 조그만 그림자가 한 번 스쳤습니다. 현아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이가 있을 리 없다고 자기 자신을 달래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길이 지하에서 7층으로 향하던 순간 연락처에 저장된 적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협어서 단순한 장난이라 넘기려던 순간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놀이방으로 와. 곧 놀 시간이야. 지금 이 상황이 놀림이나 장난일 리 없다는 생각에 현아는 더욱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 시간에 놀이터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아파트로 돌아온 현아는 자정이 가까워지자 뭔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밝히던 LED 등은 이상한 굉음을 내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바깥의 놀이터에서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조해진 현아는 창을 열어 내려다보았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없었고 놀이터에 있는 낡은 그네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현아는 잔뜩 지쳐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지나친 피로감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료에게 절차를 말하고 반차를 내고 아파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도에 발을 들이자 눈앞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흙투성이에 아이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현아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연락해 이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은 혼란스러웠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급히 짐을 싸서 옮기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그동안의 괴이한 일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관리인은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전에 인근 놀이방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로 인해 소문이 자자했었고 간간이 그들의 혼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현아는 마침내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곳에서 안정을 찾아갔지만 가끔씩 누군가 고요한 밤에 그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놀 시간이야. 둔탁한 마음에 이른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녀에겐 이사가던 날의 신발 자국만이 손톱만큼의 공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심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전통 가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더 흥미로웠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았다. 첫날 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꽤 오래된 집이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약간 소름 돋았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주방에서 저녁을 해먹고 거실에 모여 앉아 심야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가버렸다. 깜짝 놀라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몇 초 동안은 서로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었다. 다행히 친구 중 한 명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줘 그 불빛을 따라 간신히 촛불을 찾아 불을 밝혔다. 어쩔 수 없이 영화는 포기하고 우리는 촛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이 상황이 재미있어 보여 친구들에게 공포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친구들도 동의했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갔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바람 소리였지만 비는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걷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났다. 우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바람 때문에 나무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일 거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무언가 컵이나 그릇 같은 것이 쨍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친구와 나는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컵들이 하나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우리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다른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나머지 친구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며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고 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마당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렸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깨워 방에 불을 켰다. 방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창문 밖을 슬쩍 내다보니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그 마을에서 빠르게 빠져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은 오랜 옛날 큰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가 본 여인은 그중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남아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면 화제에 오르곤 한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고시원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청년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 이 고시원을 선택했다. 이곳은 꽤 낡았지만 저렴한 가격 덕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씩 머무르는 장소였다. 민수가 고시원에 들어온 첫날은 복도 끝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좁고 조금 피퀴한 냄새가 났지만 민수는 큰 불편함 없이 짐을 풀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고시원의 얇은 벽 너머로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잠을 청했다. 그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이웃방 사람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으리라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민수의 방 앞에서 멈추더니 마치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민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다시 잠을 청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직장에 적응해가면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그날도 어김없이 복도에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복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듯했다. 민수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누군가 민수의 문 손잡이를 덜컥거리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항상 텅 비어 있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민수는 고시원의 관리인에게 이 이상한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항상 밤에만 돌아다니고 이곳저곳 문을 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밤도 예고된 듯 발소리가 들려올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깊은 밤이 되자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방문이 저절로 덜컹 열려버렸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로 열려버린 문을 응시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흐릿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민수의 방 쪽으로 다가왔다. 민수는 숨을 죽인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형체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희미한 얼굴의 형상을 드러냈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신기루처럼 형체는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짐을 챙겨 황급히 고시원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었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그가 떠난 후 그 방은 다시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으로 남았다. 시간이 흐르고 고시원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될 운명을 맞이했고 그날의 일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시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을 속삭이곤 한다.